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결혼 5년차 여성이에요. 사람마다 사연이 있는 추억의 음식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짜장면이 그런 음식이에요. 짜장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기도 하고 엄마랑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엄마랑 단 둘이 살았어요. 세상에 엄마랑 저 둘만 똑 떨어진 것처럼요. 그러다가 사정상 엄마랑 떨어져 살게 되었고 그 후로는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엄마랑 단 둘이 살았던 건 아니에요. 한때는 저도 엄마 아빠와 함께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으니까요. 저희 아빠는 시설에서 자란 탓에 부모 형제는 물론 친인척도 하나 없는 천의 고아였어요. 엄마는 부모님의 반대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가족과 연을 끊게 되었고요. 그렇게 어려운 결혼을 했음에도 두 분은 10년도 같이 못 살고 사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아빠가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장례식에 찾아올 친인척도 없어서 따로 장례 절차 없이 화장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낙골당에 아빠 혼자 두고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모녀 처지가 불쌍해서 하늘도 우는 것처럼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어릴 적 제 기억 속 부모님을 떠올려봐도 두 분은 꽤 사이가 좋으셨어요. 큰 소리를 내고 싸운 적도 없고 밖에서도 늘 팔짱을 끼고 다니실 정도로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던 집엔 삭막한 정막이 감돌았거든요. 거기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그나마 있던 전셋집도 아빠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보증금을 빼는 바람에 월세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엄마는 대학 때 전공을 살려 번역일과 일본 관광객들 가이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매달 고정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일이 없을 때는 식당 일은 물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형편이 전보다 나아지게 되었어요. 딱히 엄마 수입이 늘었던 건 아닌데 번역일 외에는 다른 일까지 그만두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무렵 엄마랑 사귀던 남자분이 생활비를 대주셨던 거더라고요. 당시 저도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엄마가 평소 엄두도 못 내던 고가의 브랜드 옷과 백을 종종 사들고 오셨거든요. 엄마, 이거 명품 아니야? 우리 형편에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샀어? 엄마 요즘 일도 거의 안 하는데. 선물 받은 거야. 그리고 넌 앞으로 돈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무렵부터 엄마는 종종 외박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집에 돌아올 때는 지갑에 돈을 가득 채워오셨죠. 부유한 집에서 자란 엄마였기에 명품들은 마치 원래 엄마 물건인 것처럼 잘 어울렸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엄마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허름한 월세 빌라에서 사는 여자가 하루아침에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니자 동네 사람들이 쑥은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 세부마, 네 엄마 요즘 무슨 일 하니? 차림도 그렇고 씀씀이도 전과 달라서 말이야. 주인집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그러면서도 표정에선 묘하게 마치 대충은 알 것 같다는 눈초리였어요. 저도 귀가 있는데 동네에 난 소문을 몰랐겠어요. 저희 엄마가 술집에 나간다는 소문도 있었고 돈 많은 늙은이 잡아서 돈 뜯어내며 산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다니셨죠.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늘 가난이 몸에 밴 저로서는 엄마와 달리 그런 시선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너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밖에 못 다니겠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엄마가 술집 나간대. 엄마 도대체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뭐라는지 알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사람들 말이 뭔 상관이야. 나만 당당하면 그만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걱정하는 제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그렇게 저는 고1 여름방학을 맞게 되었고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사를 간 곳은 어이없게도 조그마한 원룸 오피스텔이었어요. 엄마랑 제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집이었죠. 이사 오기 전에 엄마가 살림 대부분을 버리거나 처분하는 걸 보고 이렇게 다 버리면 이사 가서 뭘 쓰려고 그러나 생각했는데 이런 집으로 오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엄마가 남자랑 헤어진 줄 알았거든요. 이제 엄마가 예전처럼 돌아가게 됐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짐을 정리하는데 엄마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옷도 신발도 제 것뿐이었어요. 한참 짐 정리를 하던 엄마가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세봄아, 오늘부터 여기서 너 혼자 살아야 돼. 전학수속은 엄마가 이미 다 해놨으니까 월요일부터는 옆에 있는 고등학교로 등교해. 생활비는 엄마가 매달 계좌로 보내줄게. 엄마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너무 황당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가 언제고 나를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진짜 그날이 오니까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저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에 막막하고 가슴이 철렁할 뿐이었죠.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이미 모든 게 결정된 후였으니까요. 아무래도 엄마랑 사귀는 분이 나랑 함께 살기 싫다고 했나 보다 하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죠. 이사도 했으니까 세봄이 좋아하는 짜장면 시켜 먹을까? 엄마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음대로 해. 난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날 엄마와 저는 새로 이사간 집에서 모녀간의 마지막 식사를 짜장면으로 했어요. 평소에는 시키지 않던 탕수육도 하나 시켰죠. 짜장면을 먹는 내내 엄마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엄마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게 제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엄마는 가끔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통화 시간이라고 해봐야 5분을 채 넘기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한다. 대학에 붙었다니 기특하다. 아픈 데는 없냐? 정도의 일상 안부를 묻는 통화가 끝나곤 했죠. 제게 미안해서 그랬는지 더 많은 걸 묻지 않았어요. 저는 나를 버린 엄마가 미워서 제 일상에 대해 시시콜콜 말해주기 싫었고요. 엄마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대학도 다니게 되었지만 부모의 빈자리는 늘 저를 허기지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마치 돈으로 부모 노릇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마다 명품 백이랑 시계, 구두 같은 고가의 선물로 보내주었어요. 소인이 일본으로 찍힌 걸 보니 아마도 일본에 살고 계신 것 같더군요. 그리 멀지도 않은 곳에 살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 전화를 일부러 피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연락이 뜸해졌어요. 엄마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건 제가 25살이 되던 해였어요. 이제 정말 엄마랑 끝났구나 싶었죠. 그래도 생활비만큼은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더라고요. 저한테 딱히 필요한 돈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한 덕에 엄마 도움이 아니어도 생활비 걱정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보내주는 돈은 차곡차곡 통장에 쌓여갔어요. 제가 입사한 회사는 꽤 규모가 있는 곳이었어요. 나름 공부 꽤나 하고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정도로요. 그 사이에서 겨우 턱걸이 학벌과 스펙으로 입사한 저는 쉽게 묻히는 존재였어요. 외모가 출중했던 것도 아니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동기들보다 승진도 늦고 주목도 못 받았죠. 무엇보다 회사 생활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건 어쩌면 내 부모한테도 버려진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제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저희 옆부서 대리였죠.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첫째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의 지원은 받고 자랐지만 그래도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등록금도 벌고 어학연수도 자기가 벌어서 다녀올 정도로 독립심도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회사 내에서 평판도 좋고 욕망도 강한 편이라 동기들에 비해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사귀자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지만요. 세범 씨는 명품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보니까 백이며 구두, 시계까지 전부 명품이던데 혹시 월급을 명품 사는데 몽땅 쏟아붓는 건 아니죠? 혹시라도 나를 명품에 눈이 멀어 돈을 헤프게 쓰는 여자로 알까봐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부 엄마가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전 명품엔 관심 없어요. 아, 어머님이 사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하지만 저의 변명 때문에 남편은 또 다른 오해를 하고 말았어요. 저희 집이 꽤 잘 사는 집인 줄 착각한 거죠. 그게 다 딸을 버린 엄마가 죄책감 때문에 보내준 선물인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남편한테 저희 집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꽤 놀라더군요. 그럼 어머님은 재혼해서 일본에 살고 계신 거야? 고1 때 이후로는 얼굴도 본 적 없고? 전화만 하고 찾아온 적은 없어. 와, 무슨 엄마가 그러냐? 그래도 명품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걸 봐선 돈 있는 남자랑 사시나 봐. 남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는데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적어도 처가에 비빌 구석은 있겠구나 싶었던지 남편은 자신이 나서서 결혼을 반대하는 시부모님을 구워 삶았어요. 하지만 결혼식 문제로 다시 한번 시부모님의 타박을 들어야 했지만요. 저희 쪽 가족이 없는 관계로 결혼식을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치르기로 한 게 화근이었죠. 특히 시어머니한테요. 세상에, 그간 뿌린 돈이 얼만데 한 푼도 회수를 못하게 해. 새아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아무리 부모가 없어도 그렇지 친척도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네 부모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디? 저는 아빠가 고아였다는 걸 굳이 알리기 싫어서 묵묵히 시어머니 짜증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 대신 나서더군요. 엄마, 이미 결정 난 일 가지고 이 사람 힘들게 좀 하지 마세요. 친인척 없는 게 이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힘들겠다고 그러니? 명색이 장남인데 이런 식으로 식을 올리는 게 속상해서 그러는 거지. 아, 속상해서 정말.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마치고 나오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이 없어서 외롭기는 했어도 창피하지는 않았어요. 제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결과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솔직히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주고 가짜 친인척을 사서 식장에 앉혔으면 나을 뻔했다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말을 했더니 됐어. 걔한테 돈 쓸 거 없어. 그깟 결혼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남편은 이번 일도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저는 그게 저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부모님과 대립을 하면서도 끝까지 저를 지켜주려는 마음이요. 그게 돈 때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신혼집은 남편과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어요. 혼수랑 예단비는 그동안 엄마가 보내주셨던 돈을 안 쓰고 모아둔 걸로 해결했고요. 덕분에 부모님은 없었어도 남들 하는 만큼은 결혼 준비를 해갈 수 있었죠. 결혼하고 2년간은 그래도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명절이며 집안 행사 때 시부모님한테 싫은 소리 조금 듣는 것 빼고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시부모님이 사사건건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동서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 동서 친정에서 시동생 사업 자금을 대주자 그동안 제 편에 서 있던 남편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형식이 처가에서 사업자금 대주는 거 보니까 솔직히 부럽긴 하더라.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 로망이 내 회사 차리는 거 아니겠어? 나도 사업자금 대줄 사람만 있으면 당장 사표 쓸 텐데. 당신도 알잖아, 내 실력. 내가 관리하는 거래처만 끌고 나와도 내 연봉의 3-4배는 벌걸. 그러고 보면 형식이가 딴 건 몰라도 처복이 있긴 한가 봐. 처가 없는 내 입장에선 무지하게 부럽다.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한 말에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남편한테까지 동서랑 비교를 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이 회사를 차리자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창업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이제 그 사업 얘기 좀 그만해. 없는 친정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당신 내 사정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아, 누가 뭐래. 그냥 부러워서 그런다. 부럽다는 말도 못하냐? 에이씨. 결국 그 일로 우리 부부는 싸움까지 하게 됐고 부부 사이도 소원해졌어요. 그랬던 우리 부부가 다시 전처럼 가까워진 건 다름 아닌 제 임신 소식이었어요. 임신했다고? 정말? 몇 개월이래? 아들이야? 딸? 남편은 숨이 넘어갈 것처럼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어요. 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들뜬 나머지 창업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죠. 시댁에서도 더는 제게 함부로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뒤 동서가 임신을 하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제가 딸을 출산하고 3달 뒤 동서도 아들을 출산했어요. 얘 큰애야, 넌 작은 애 출산한 지가 언젠데 들여다보지도 않니? 어머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몸 좀 나아지면 가보려고 했어요. 아이고, 맏며느리가 되어선 아들 하나도 못 낳으면서 애 낳은 유세는 네가 다 떠는구나. 그래도 여기 와 있으니까 애 데리고 당장 와. 출산 후 이어진 육아에 회사 복귀를 앞두고 무리하게 몸을 만드느라 몸살이 났는데도 어머님은 기어이 저를 동서가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불렀어요. 가보니 온 가족이 동서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웃음꽃이 피더군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뒤늦게 동서가 제게 인사를 하자 그제야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맞더군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들으라는 듯 떠들었어요. 재수씨는 정말 복덩인 것 같아요. 형식이 이 자식이 재수씨 만나고 신수가 폈다니까요. 형식아, 난 네가 참 부럽다. 사업자금 대주는 장인에 출산 선물로 차까지 바꿔주는 장모님까지. 넌 정말 전생에 나라를 수십 개는 구했나 보다. 아, 부러워 죽겠네. 처가 없는 놈은 서러워서 살겠나. 여보, 혹시 장모님이랑 연락 안 돼? 아니면 이참에 업체 통해서 찾아보는 건 어때? 동서 친정에서 축하 선물로 차를 사줬다고 하자 남편은 또다시 셈이 났는지 가족들 앞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세요, 형님. 저도 애 낳고 나니 부모님 생각이 각별해지던데 형님은 오죽하겠어요? 돈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 돈 내가 내줄게요. 아우, 우리 둘째 며느리는 마음씨 두껍지. 이런 애가 맏며느리로 들어왔어야 집안이 사는 건데. 다들 꽃받침을 하고 동서를 바라보며 칭송을 이어갔어요. 반면에 저는 손아래 동서만도 못한 맏며느리가 되었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 정말 왜 이래? 왜 내 친정 얘기를 거기서 하냐고. 뭐가 어때? 다 가족인데. 그리고 잘 됐잖아. 재수씨가 비용도 대준다는데 안 그래? 이참에 장모님 찾고 그동안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듬뿍 받으라고. 나도 사위대접 좀 받게 말이야. 싫어. 내가 왜 그 돈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난 엄마 찾을 생각 없어. 그러니까 괜한 소리 좀 그만해. 야, 넌 왜 너밖에 모르냐? 내 친구 중에 처가덕 못 보고 사는 놈은 나밖에 없어. 너도 종석이 알지? 그 자식 이번에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간다더라. 처가에서 해줬대. 유산으로 남겨주면 세금 많이 뗀다고 장인이 미리 손줬다더라. 동생의 친구의 죄다 처가덕으로 재산 불리는데 난 뭐냐? 장모가 두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돈은커녕 씨암탉도 못 먹는 게 말이 되냐고. 차라리 네가 고아였으면 내가 진작 마음이라도 비웠지.
일본에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왜 쌩까고 사냐고. 딸년한테 명품백 보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사위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암튼 난 포기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둬. 남편은 잊지도 않은 사위 대접을 받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처가덕을 바라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버린 지금에서는 내 친정 엄마를 찾아주겠다는 말이 곱게 들리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을 반대했는데 남편은 저도 모르게 기어이 저희 엄마를 찾겠다고 업체에 의뢰를 했던 모양이에요. 몇 달 뒤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직해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찾았다는 업체의 연락이었어요. 모친께서 많이 위독하신 모양입니다. 자세한 정황과 일본 주소는 파일 첨부해서 남편분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말로는 궁금하지 않다고 해왔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소리에 손끝이 떨렸어요. 비록 나를 버리고 간 엄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묻살듯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프린트해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는 빨리 일본에 다녀오라고 닥달을 해댔죠. 거기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하루빨리 가서 장모님한테 받을 게 있나 살펴봐. 당신 버리고 간 엄마가 믿겠지만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결국 저는 남편이 부랴부랴 구해준 비행기 티켓을 들고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가족들은 없고 간병인만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제 얼굴을 알아보시곤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셨어요. 울지 마. 엄마가 왜 울어? 울 거면 내가 울어야지. 딸 버리고 간 엄마가 무슨 염치로 우냐고. 나 평생 엄마 미워하고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지 말고 얼른 나와서 일어나. 그래서 평생 나한테 못된 엄마라고 괴롭힘 당하고 살라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엄마가 가여웠지만 그래서 더 모진 말을 퍼부어댔어요. 엄마는 연신 미안하다며 눈물만 흘리셨죠. 한참을 울고 소리치던 우리 모녀는 진정이 되자 지난 얘기를 이어갔어요. 엄마는 힘겨워하면서도 그간 제가 몰랐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본에서 재혼한 제일교포 사업가와는 이미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다더군요. 이혼 사유는 저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남편 몰래 매달 제게 돈을 보낸 데다 남편한테 선물 받은 명품들을 저한테 보냈던 게 걸려서 손찌검까지 당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꾹 참고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바람이 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거였죠. 이혼 후에 저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제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제가 힘들어질까 싶어 먼발치에서 바라보다 돌아가시곤 했다더군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신변 정리를 했지만 하필 그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랬다간 가족인 제게 연락이 갈까봐 두려워 일본에 주저앉게 된 거죠. 이미 암세포는 전이 될 대로 되어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의료진과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다행히 엄마 병실과 같은 층에 제일교포 아주머니가 계셔서 그분 도움으로 엄마의 상태를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 곁을 지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혼자이므로 엄마 시신을 한국으로 모시고 올 수가 없어서 난감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뜸 유산은 받았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당신이 돈에 미쳤다고는 해도 우리 엄마가 죽었다는데 돈 얘기부터 할 수가 있냐고. 유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딴 건 꿈도 꾸지 마. 정말? 정말 한 푼도 없어? 부잣집에 시집 갔다며.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위자료로 담으면 얼마라도 줬을 거 아냐. 그런 거 없어. 없다고. 나 여기서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신을 가져갈 수 없어서 여기서 장례를 치러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도와줘.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재수없게 죽은 사람 시신을 왜 가져와. 그냥 거기서 화장해. 그리고 나 골프 약속이 잡혀서 나가봐야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매정하게 전화를 끊는 남편 목소리에 그제야 정신이 확 들더군요. 이 인간과 나는 더 이상 부부도 뭐도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정신이 확 들고 나니 더는 눈치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포 아주머니 도움을 받아 엄마 수첩에 적힌 엄마의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의 부고를 전했더니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주셔서 병원비 수납과 장례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엄마 일은 유감이라며 자기 잘못이 크다고 하더군요. 자식까지 버리고 온 여자한테 자기가 너무 매정하게 했다고요. 이혼할 때 엄마 앞으로 해준 집이 있으니 그걸 정리해서 제게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안 받겠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신 교포 아주머니가 당신 마음대로 받겠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봐요 애기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받아요. 엄마가 딸까지 두고 여기 와서 살며 받은 돈이잖아. 엄마도 애기 엄마가 받길 바랄 거야. 엄마 목숨값을 받는 것 같아서 치떨리게 싫었지만 교포 아주머니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엄마 유골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엄마 유골함을 보자마자 재수없다며 가져다 버리라고 소리쳤어요. 미쳤냐? 누가 유산 받아오랬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뼈가루 들고 오랬냐고. 이러라고 나 일본 보낸 거 아니었어? 애초에 내가 받을 돈 없다고 했는데 등 떠밀어 보낸 사람은 당신이야.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돈은 왜 받아오라고 그랬어? 나 우리 엄마 유골 절대 못 버리니까 싫으면 당신이 나가. 결국 그 일로 남편과 저는 심하게 다퉜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제게 손찌검까지 했어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마음이 멀어졌던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시댁에서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제 딸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집과 재산은 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어차피 처음 결혼할 때부터 반반 부담에 장만한 집이니까요. 거기에 매달 80만 원씩 아이 양육비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혼 서류 접수를 하고 조정기간이 막 지난 차에 통장으로 20억에 가까운 거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보내온 돈이었어요. 남편 놈이 그 사실을 알고는 재결합하자며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봐. 당신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워? 우리 애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생각이야. 당신도 그렇게 살아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아직 집도 안 팔았고 살림 정리도 안 했으니까 우리 마음만 다잡으면 되잖아. 아참,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장모님 제사도 지내자. 내가 과일이랑 생선은 최고급으로 사서 올릴게. 남편은 20억이란 소리에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들떴어요. 정작 저는 이혼을 철회하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검색 이력을 확인했더니 차를 알아봤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차가 자기 부모한테 줄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유산받게 된 거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큰 며느라, 이게 무슨 횡재니?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을 20억씩이나 받다니. 네 엄마가 엄마 노릇은 못했어도 최소한 양심은 있는 사람인 모양이다. 그러니 그 돈을 주고 가지. 그네한테 들으니 유산 받은 기념으로 우리한테 차 뽑아준다고 했다며? 고마워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나 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지들끼리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니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린 이미 이혼했고요. 조만간 집 팔리면 재산 분할까지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받으시려거든 이혼한 아드님한테 받으세요. 그리고요, 나이를 드셨으면 어른 흉내라도 내고 사세요. 적어도 부모 잃은 사람한테는 위로 먼저 하는 게 예의예요. 어머님이 이러니 아들이 그 모양이죠. 암튼 전 어머님 아들이랑 이제 남남이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정말 끝까지 인간의 치졸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남편과 그 가족 때문에 손톱만큼의 미련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몇 년간은 육아에 전념할 생각이에요.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꿔볼 생각입니다. 비록 한때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외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제 딸아이가 있어서 더는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